안녕하세요. 전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차 밀리는 지옥의 출퇴근 시간마다 사연들을 들으며 그 지겨운 시간을 견뎌내곤 하는데요. 그렇게 평소 즐겨 듣고 애정하는 채널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떨려오며 손에 땀이 다 나네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이혼에 대한 모든 기억을 이곳에서 털어내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인데요. 긴 이야기가 될 테지만 다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직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가 점점 드니 이성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연애도 멀어지던 중 알게 된 사람이 직장 동기인 남편이었죠. 저희도 처음엔 친구 사이로 지냈어요. 나이도 같고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로 골머리가 아픈 일이 많으니 그저 하소연이나 하던 그런 친구 사이였죠. 일상을 나누며 회사 일로 하소연이나 하며 편하게 지내던 저희는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그 말처럼 서서히 서로에게 감정이 생겼고 그렇게 4년을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 저는 모아둔 돈이 꽤 있었고 남편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걱정이 많았는데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주며 신혼집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모의 집 마련 유세였어요. 물론 처음엔 저도 신혼집까지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더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오래가지 못하더군요. 유세라고 표현하기 싫지만 이보다 더 잘 표현할 단어는 없겠더라고요. 처음엔 참을만 했던 집 유세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그 말끝마다 내가 해준 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유세는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여보세요? 아가, 내가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내가 사준 아파트에 잠시 들렀는데 여기 내부 산책로도 참 잘 돼 있는 것이 보면 볼수록 내가 좋은 아파트를 사줬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집이 참 좋아. 하긴 누가 고르고 누가 산 집인데 별로이기도 힘들지 않겠어? 네? 아, 네. 참 좋긴 하죠. 요즘에 아파트 잘 갖춰져 있으니 살긴 참 편한 것 같아요. 산책로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말이에요. 요즘 아파트가 아니라 내가 사준 이 아파트가 너무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넌 나한테 잘해라. 시집 하나 왔을 뿐인데 이런 아파트에서 살게 됐으니 말이다. 내 친구 미자라고 있는데 걔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이번에 용돈을 200만 원이나 주고 가방도 사줬다고 하더라. 그냥 그렇다고. 대화의 시작과 끝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 정말 생각 같아선 직접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파트를 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거기에다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마다 전화로 이런 말을 꺼내는데 꼭 내가 집을 해줬으니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다 갚으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했어요. 시모의 일로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런 통화를 할 때면 꼭 직장 상사가 귀신같이 나타나 저에게 한 소리를 해대곤 했어요. 또 시댁 전화? 아, 네. 죄송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급한 일이면 어쩌나 해서요. 다음부턴 저녁에 전화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일하는 시간에 이게 뭐니? 이래서 시집간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왜 회사에서 사적인 통화를 하는 거야? 그것도 시댁 전화를 말이야. 그런 전화는 말도 길어져 기분도 상해. 여러모로 일에 지장되는 거 몰라?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집간 여자들만 회사에서 사적인 통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입으로 들어온 남자들도 회사 내에서 사적인 통화하고 다른 남자 직원들도 시시껄렁한 통화들 하곤 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시집가신 분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직원들은 직장 상사가 한마디 하면 그냥 네 하고 넘기는데 꼭 결혼해서 사회생활 하러 나온 여자들은 한마디도 안 지려고 이 난리를 부린다니까. 내가 박주임 남편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나 박주임 남편 아니고 직장 상사야. 그러니까 내 말은 잔소리는 박주임 남편한테나 하고 내가 하는 말에는 고분고분 대답이나 하면서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란 이 말이야.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 저러다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또 얼마나 몸살이면서 일을 엉망진창으로 할 거야?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저런 식으로 사람 심기를 다 헤집어 놓으니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었죠. 그렇다고 크게 한번 부딪히기엔 제가 업무 중에 사적인 전화를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으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일에 지장을 준 것은 아니지만 직장 상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유독 저에게만 심하게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느끼긴 했지만요. 그나마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덕분이었죠. 이렇듯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날이면 남편과 함께 치맥을 하며 하소연을 하곤 했는데 그게 또 스트레스 날리는 데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보, 아까 봤지? 건들이 나한테 또 난리 부리는 거. 봤어. 또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긴? 어머님 전화 와서 통화하다 또 딱 걸린 거지. 아니, 건대리는 나한테 도청장치라도 달아놨나? 어떻게 내가 어머님이랑 통화만 했다 하면 귀신같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걸까? 진짜 그렇게 타이밍 맞추기도 힘들 텐데. 그러게, 그건 나도 좀 신기하긴 하네. 그나저나 엄마 전화는 회사에서 받지 마. 나도 따로 이야기해 놓을게. 당신한테 전화하지 말고 나한테 하라고 말이야. 그래 줄래? 그렇지 않아도 오는 전화 안 받기도 뭐하고 받았다 하면 어머님이 사준 집이 너무 좋으니 마치 뭐라도 해달라는 것 같아서 내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집 사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매번 통화할 때마다 집 이야기 꺼내면서 잘하라고 하시는데 나 조금 힘들기도 해 사실. 거기에다 건드리까지 눈에 불을 켜고 날 감시하니 내가 전화 받을 여유가 없네. 그래, 알겠어. 그런데 진짜 건드리는 왜 그렇대? 결혼 소식은 아직도 없지? 성격이 그 모양이니 어느 남자가 오겠어? 오는 남자도 그 히스테리 보고 도망갈 거다 아마. 불쌍하다 불쌍해. 그 나이 먹도록 연애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부딪히지 마. 괜히 직장 상사랑 부딪혀서 당신한테 좋은 것도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오늘 할 말이 입까지 차올랐는데 참았어. 잘했어. 얼른 맥주 한 잔 먹고 다 날려버려. 이렇듯 남편과 가지는 시간은 지친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든든한 제 편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집에서 남편과 함께 쉬고 있는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었더니 시모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꼭 연락을 해야만 올 수 있니? 그냥 들렸어. 좀 쉬려고. 네? 그냥 쉬려고 들렸다고. 앞으로 이 집을 별장처럼 쓰려고 해. 계속 보니까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은 거야. 이래서 다들 신축 하는가 보다. 그렇지?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빈집도 아니고 엄연히 사람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하물며 신혼집 말이죠. 그런 집을 시모는 쉬는 목적으로 별장처럼 쓰겠다고 말하고 있었고 전 시모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는 생각이 들며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시모는 이런 제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 경악스러운 요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비밀번호 좀 알려다오. 내가 번번이 벨 누르고 들어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너희 있나 없나 연락하고 오는 것도 귀찮기도 해서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 동네에 자주 오는데 그때마다 너희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네가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내가 혼자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다 가면 좋지 않겠니?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있었고 저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분명 아들 내외 잘 살라고 좋은 마음으로 집까지 해주셨을 텐데 오히려 그 집이 너무 좋은 것 같으니 자기가 쓰겠다는 말이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셋이서 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확신을 부셔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한 말을 꺼내기 전에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건 곤란하겠는데요.
아무리 어머님이 이 주변에 자주 오신다고 해도 어떻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어요. 저희가 사는 저희 공간인데요. 그냥 오시기 전에 연락하고 오세요. 오늘처럼 갑자기 오셔서 괜한 헛걸음 하지 마시고요. 독하게 마음먹은 순간이었어요. 이대로 어영부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간 신혼생활은커녕 시모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았고, 전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들 그런 결혼 생활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표정과 제 말투는 단호했고, 단호한 저의 태도에 시모는 노발대발하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 골백번은 더 말한 집 유세를 부리며 말이죠.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 집 내가 사준 내 집이다. 아무리 너희 부부가 살고 있다고는 한들 내 돈으로 산 내 명의의 내 집이라고. 그런 내 집에 내가 왜 연락을 하고 와야 하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데 이러세요. 어머님이 저희 살라고 마련해 주셨으면 저희 집 아닌가요? 어머님이 가끔 연락하고 오셔서 저희랑 시간도 보내고 식사하시고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정도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머님이 바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의견, 저희 일정과는 상관없이 어머님 편할 때 어머님 집처럼 쓰려고 한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얘 말하는 거 좀 봐라. 그러면 너는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요구라도 하고 있다, 이 뜻이니? 내가 계속 말하지 않았니?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살라고 주셨으면 끝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비밀번호는 못 알려준다, 이거니? 네, 절대로 못 알려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칼과 방패의 싸움이었어요. 시모는 계속 내 집이라고 하며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었죠. 시모는 끝까지 단호한 저를 보며 숨을 고른다 싶더니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면 나한테도 다 생각이 있다. 다음에 너희 없을 때 도어락 다 뜯어버리고 새로운 도어락 달아버릴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나한테 했듯이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을 거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비밀번호 알려주거라. 이런 말까지 하면 제가 겁이라도 먹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시모의 얼굴이 의기양양한 것이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아, 그렇게까지 하실 거라고요? 그래, 내가 못할 것 같니?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내가 준 집이니 내가 다시 뺏어가도 너흰 할 말 없는 상황이야. 그런 네 처지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뭐? 연락을 하고 와? 이게 지가 먼저 나서서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모자랄 판국에 입만 살아서는? 네, 다 알겠으니까 도어락 뜯느라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사세요. 제가 그냥 남편 데리고 친정 가서 살게요. 뭐? 너 지금 친정에 간다고 했니? 네, 친정에 가서 살 거라고요, 남편이랑요. 저는 어머님이 이 집을 저희가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잘 살라고 마련해 준 집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 어쩌겠어요? 이 집을 나가서 행복하게 사는 수밖에요. 그런데 어머님도 알다시피 남편이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대출을 받자니 이자도 한두 푼이 아닐 테고, 그러니 어쩌겠어요? 빈방 남아도는 친정에 가는 수밖에요. 당장 짐 빼드릴 테니 오늘부터 이 집에서 쭉 사세요. 저는 남편 데리고 가서 처가살이 시킬 테니까요. 시모는 말없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시모의 눈을 피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눈싸움은 몇 분 동안 계속되었고 제 말이 진심이라 느낀 시모는 자기 아들 처가살이는 살게 하기 싫었는지 한 발 물러서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선 말이에요. 그렇게 시모가 돌아간 후 한숨 돌리나 했는데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구경만 하고 있던 남편이 시모 역성을 들며 저에게 따지고 들더라고요. 여보, 진짜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해야 했어?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못 봤어? 당신이 계속 따지고 도니까 그렇지. 그냥 좋은 말로 안 된다고 했으면 됐잖아. 꼭 그렇게 끝까지 엄마를 이겨먹어야만 했어? 당신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난 분명 처음에 좋게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도 끝까지 우긴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야. 거기에다 도어락까지 바꿔버린다는 어머님의 말 당신은 못 들었어?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했니? 그런 말까지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까지 하셨겠어. 어른이잖아. 어른한테까지 꼭 그렇게 이겨먹을 필요는 없잖아. 어른도 어른 나름이지. 당신 말대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내 하고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 몰라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더 큰 문제는 무슨? 뭘 말하는 건데?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여기 엄마 집 맞잖아. 엄마가 이 집 마련 안 해줬으면 우리 지금쯤 대출금 갚느라 이런 편한 생활은 하지도 못했다고. 애초에 자기가 모은 돈은 너무 없어 시모 도움까지 받게 된 것인데 저딴 말을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잊었어? 난 집 마련할 능력이 있었어. 물론 지금도 있고 말이야. 반반 결혼을 하려고 했던 우리가 못하게 된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돈이 없었으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엄마가 집 마련을 안 해줬으면 이렇게 편한 생활을 못했을 거라고? 당신이 지금 그런 말 할 처지야? 그건 그렇지만 엄마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건 맞잖아. 금전적으로 좀 여유로운 건 맞겠지. 그런데 돈이 다가 아니잖아. 당신이랑 나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말다툼하는 상황이 편해? 매번 어머님이 이렇게 오셔서 내 집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당신이 보기엔 편하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든 말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져주면 다 편하잖아. 당신도 이렇게 언성 높일 일 없고 엄마도 저렇게 화낼 일 없고. 그러면 우리도 싸울 일 따윈 없다고.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참말 안 통한다. 하여튼 나는 당신 말처럼 내내거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당신도 어머님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 알려주기만 해봐. 정말 대출을 내서라도 집 마련해서 이 집에서 확 나가버릴 테니까 정 안 되면 정말 처가살이까지 각오해야 할 거야. 저는 말로 남편의 입을 막아버렸고 남편도 더는 똑같은 말을 꺼내지 않더라고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한 부부싸움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고 어느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있었어요. 말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저 흔히들 할 수 있는 부부싸움이라 생각하며 차마 이혼까진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 생각과는 다른지 점점 냉랭한 모습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며 저 역시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더욱 깊어졌고요. 물론 그 이유가 남편의 행동뿐만은 아니었어요. 저에게 말 한 번 걸지도 않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그 직장 상사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에 실망감은 더 깊어지고 있었죠. 처음엔 저에게 화가 난 남편이 저를 약올리려고 저런 행동을 하나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저와 친한 동료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박주임, 너 네 남편 잘 지켜봐. 요즘 건들이랑 가깝게 지내는 게 심상치 않아. 어? 우리 남편? 에이, 그런 거 아닐 거야. 요즘 부부싸움을 좀 했는데 괜히 나 약 올리려고 저러는 것 같아.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박주임 기분 나쁠까봐 안 하려고 했는데 못 본 척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나 비상계단에서 두 사람 마주쳤는데 날 보더니 화들짝 놀래면서 이상한 연기를 하더라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잘 지켜봐. 정말 박주임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모의 일로 남편과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긴 했지만 그런 쪽으론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점심시간 모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빠르게 남편의 컴퓨터를 살펴보게 되었고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컴퓨터엔 카톡이 켜져 있었는데 그곳엔 상사와 나눈 대화가 가득하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나랑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럼. 요즘 집사람이랑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거 알잖아. 점심시간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나가자. 회사 근처엔 보는 눈도 많으니까 좀 멀리 가서 먹고 오자고. 그래, 좋아. 아, 자기가 평생 박주임이랑 화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참에 이혼하면 안 돼? 그냥 나랑 살자. 어차피 자기 엄마도 이혼하라고 하신다며. 그렇긴 한데 내가 이혼하고 자기랑 만나면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자기도 알다시피 집사람 성격도 장난 아니잖아. 아마 우리 회사 생활도 못하게 소문 다 내버릴 거야. 그러면 자기나 나나 회사에서 잘리게 될 테고. 그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자기 이혼하기 전에 내쫓아버리면 되니까. 내가 괜히 계속 박주임 괴롭힌 줄 알아? 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괴롭히고 있었던 거라고. 물론 자기를 만나면서 질투가 나서 더 괴롭힌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오면 쉽게 내쫓으려고 괴롭힌 것도 있었지. 자기야, 내가 말했지? 나 자기 많이 좋아해. 박주임보다 내가 자기를 먼저 좋아했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진짜 잘할게. 자기 엄마한테도 잘할 거고 말이야. 일단 알겠어. 자세한 이야기는 점심 먹으면서 하자. 대화의 처음은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조금씩 주고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은 듯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 충격이 작지 않았는데 저를 더 경악스럽게 만든 것은 시모의 카톡이었어요. 아들, 아무리 생각해도 건대리가 참 마음에 들어서 하는 말인데 네가 그냥 이혼하고 건대리랑 잘해봤으면 좋겠어. 능력, 성격, 뭐로 보나 지금 그 물건보다 건대리가 훨씬 좋잖니? 이혼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역시 내 아들, 잘 생각했어. 그런데 건대리는 또 언제 집에 데리고 올 거니? 다시 만나게 되면 아예 결혼 날짜를 잡아버려야겠어. 엄마,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 그러다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어. 이미 저와의 이혼은 확실했고 아예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 들어가더군요. 저를 향한 지속적이고 지나친 상사의 괴롭힘부터 한 번 싸웠다고 이때껏 냉랭하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연락이 와서 시집살이 시켜도 몇 번은 더 시키고도 남을 시모가 아무 연락조차 없는 것까지 모든 것이요. 상간녀는 제가 질투나고 꼴보기 싫어 이때껏 저를 그렇게나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것이고, 시모는 이제 새로운 며느리가 생길 예정이니 연락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죠. 남편과 상간녀는 사랑에 빠진 여느 연인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었고, 시모는 새 며느리를 맞이할 생각에 들떠 한껏 신이 난 상태였어요. 이혼은 당연한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 되니 그냥 이혼해줄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끝까지 남편을 붙잡고 또 붙잡아 최적의 타이밍에 이혼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카톡을 살펴본 결과 그 타이밍이 멀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전 소름 끼치는 결혼 생활을 조금 더 버티기로 했고, 남편과 시모는 작정하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위자료를 주기 싫어 어떻게 해서든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게 하려고 애쓴다는 걸 알고 나니 그저 웃길 뿐이었어요. 당신 빨래 안 했어? 어떻게 양말 하나가 없어? 빨래 했는데? 내 것만 했지. 뭐? 내 것만 했다고. 나한테 말 한마디 안 걸고 눈 한 번 안 마주쳐주는 남편 뭐가 예쁘다고 빨래를 해줘? 아참, 그리고 앞으로 밥도 내 밥만 차려 먹을 거니까 당신 밥은 당신 차려 먹어. 당신 진짜 이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그리고 당신 주부야. 주부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주부이기 전에 나도 회사원이야. 그리고 집안일은 여자만 하라는 법이라도 있어?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일하러 다니고 돈 버는데 왜 나만 집안일을 해야 해? 각자 번 돈 각자 쓰는 것처럼 각자 집안일은 각자 해. 야, 너 이따위로 나올 거야? 이따위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앞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때껏 말 한마디 안 걸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빨래? 그딴 말 할 거면
그냥 쭉 계속 말 걸지 마. 그 편이 나도 편하니까. 남편은 괜한 시비와 트집을 잡아보려 노력했지만 이렇듯 저에게 상대도 안 되는 남자였고 뜻대로 되지 않자 시모를 집으로 부르더군요. 예, 너 이 말이 사실이니? 너 내 아들 밥도 안 해준다면서? 네, 그랬는데 왜요? 그게 또 불만이어서 여기까지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있게 생겼니? 여자가 결혼했으면 밥은 당연히 차려줘야지. 어디서 못 배운 짓거리야?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야? 얼른 우리 아들 밥 차려주고 청소부터 하거라. 청소기로 대충 밀지 말고 깔끔하게 걸레질까지 싹 하란 말이야. 싫은데요. 그렇게 더러우면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요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사는 어머님 집이 더러워서 못 견디겠으면 어머님이 직접 다 하세요. 뭐야?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뭘 믿고 이렇게 막 나가냔 말이야. 제가 믿기는 뭘 믿겠어요? 저는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저 제가 할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청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눈엔 청소가 필요하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고, 저한테 애정 한번 주지 않는 남편한테 밥 차려주기 싫어서 밥도 안 해주는 건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찾아와서 괜한 트집 잡아봐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이렇게 오지 마세요. 불편하니까. 다음부턴 어머님 오시면 전 그냥 나가 있을 테니 그런 줄 아시고요. 시모는 또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으며 저를 괴롭히려고 노력했지만 전 그럴 때마다 싱긋싱긋 웃으며 시모의 약을 올려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뒷목 잡고 앓는 소리를 내곤 했고, 그마저도 꼴보기 싫어졌던 저는 시모가 오면 말을 다 무시한 채 집을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짐을 싸서 확 나가고 싶었지만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시모와 남편의 쇼를 보며 그 시간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위자료 한 푼이 주기 싫어 본인 입으론 절대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점을 이용해 하고 싶은 행동은 다 하며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말도 안 되는 말로 갚아주기도 했고, 그마저도 귀찮을 땐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곤 했죠. 그렇게 끝에 끝까지 몰린 남편은 결국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더는 못 참겠어. 이혼하자 우리. 이혼? 난 싫은데. 내가 누구 좋다고 이혼을 해줘야 해. 누군 누구야. 서로 좋아지려고 이혼하는 거지. 사실 이게 결혼 생활이 맞는 거야? 이건 좋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 난 더는 당신 같은 여자랑 살기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해. 글쎄 싫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소송 걸어. 아무리 소송을 건다고 한들 이혼이 되겠냐마는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잘못한 것도 없고 당신이 내세울 거라곤 내가 집안일 안 해준 것 뿐일 텐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그게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 된다고 한들 바로 이혼이 되겠어? 어찌됐든 난 지금은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 진짜 당신이랑 이러고 실랑이하고 있을 시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혼 좀 하자고. 시간? 왜? 무슨 문제 있어? 나랑 꼭 지금 이혼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말이지. 당신도 엄마가 찾아와서 당신 괴롭히는 거 힘들 거 아니냐고. 안 힘들어. 어머님 오면 바로 나가버리는데 내가 힘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내 걱정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라고. 이혼 좀 하자 제발. 싫다고 했지. 정 이혼하고 싶으면 소송 걸어. 그러면 되겠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하자고 우겨댔고 전 그렇게 하고 싶다면 소송을 걸라고 반박해버렸죠. 소송을 걸었다간 본인에겐 이로울 것이 하나 없다는 걸 잘 아는 남편은 입을 닫아버리더군요. 모르긴 몰라도 시모와 상간녀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 남편은 점점 더 안색이 창백해져 갔고 그 꼴을 보는 내내 참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통쾌한 날들이 지나던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을 받은 남편이 허겁지겁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오늘이 그날이구나 싶었죠. 얼른 제 짐을 챙겨 퀵으로 친정에 보낸 후 남편을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3시간쯤 지나니 짐을 든 시모와 함께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시모는 울고 있었고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고 있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물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님은 또 왜 저런 모습이야? 그게... 엄마가 주식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본전 생각나니까 계속 주식하다가 가진 걸 날린 것도 모자라 빚까지 냈다네. 오늘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급하게 엄마 모시고 오는 길이야. 이미 엄마 집은 넘어갔고 이 집도 아마 곧 넘어가게 될 거야. 시모는 주식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큰 돈을 날리게 되었고 그 돈을 메우고자 다시 주식에 손을 댄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성공하기 힘든 주식을 아무 지식도 없는 시모가 아무리 돈을 쏟아붓는다 한들 수익을 낼 리가 없었고 계속 잃고 잃다 가진 돈도 날리고 집도 날리다 못해 빚까지 내게 된 것이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시모는 남편이 이야기하는 내내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은 말도 못할 만큼 가관이었고 더 가관인 말이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신 나랑 결혼할 때 혼수만 해오고 남은 돈 있잖아. 그 돈으로 우리 셋이서 살 집 좀 구하자. 작은 집이라도 우린 상관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가진 돈으로 빨리 집 좀 구해서 일단 이 위기를 좀 넘겨보자. 참 뻔뻔하다 싶었어요. 뒤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빨리 함께하고 싶다고 난리더니 어떻게 저한테 집을 마련해달라고 저리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역시 상식 바뀐 사람이다 싶기도 했고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기로 했죠.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듣고 있으려니 참 기가 차서 웃음이 나려고 하네. 나한테 이럴 필요가 뭐 있어? 당신 내가 굳이 살 집 마련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집이 또 있잖아. 땡땡동 땡땡 아파트 109동 1203호.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집 해달라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당신 엄마랑 살아.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다 알면서 왜 나랑 이혼 안 해준 거야? 너 이러라고 이혼 안 해준 거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해?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었어. 당신 엄마가 주식으로 돈 다 날려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집도 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나랑 하루빨리 이혼하려고 안 달랐던 것까지 말이야. 뭐? 그러면 그때 이혼 안 한다고 우긴 것도 다 알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 응. 나 일부러 이혼 안 하고 버틴 거야. 오늘 이런 순간을 위해서. 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말이죠. 사실 카톡을 보게 되었을 때 남편의 외도 말고 알게 된 점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시모가 주식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다시 주식을 해 다 날려먹었다는 건 물론이었고 상간녀는 시모와 잘 지내고는 싶지만 시모를 모시고 살 생각은 없다는 것까지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상간녀와 재혼을 해버릴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도 시끄럽게 한 재혼인데 고작 시모 한 명 모신다고 다시 이혼을 할 리는 없을 거라 확신한 것이었어요. 그런 사실을 다 알아버린 저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텼고 결국 시모의 집은 경매로 넘어가 오갈 데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두 사람은 일단 저에게 빌붙어 있다가 제 뒤통수를 치고 상간녀에게 갈 생각이었겠죠.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당신 때문에 나는 지혜랑 결혼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엄마랑 오갈 데도 없어졌잖아. 야, 정신 차려. 너랑 나랑 아직 부부인데 나한테 다른 여자랑 결혼 못했다고 따지는 거야?
그것도 내 탓으로 돌리면서. 네가 진짜 돌아도 완전히 돌았구나.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너 이 정도면 정신병이야, 알아? 당신이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든 말든 난 아무 상관없거든. 다 됐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지혜 집에도 못 가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당신이 책임지고 엄마랑 나 살 집 구해내란 말이야. 이게 다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우겨서 이렇게 된 일이니까 당신이 집 구해달란 말이야. 아니, 난 지금 이 순간에 이혼하려고 이때껏 버틴 건데? 그렇게 당신이 원하던 이혼 지금 하자. 지금 해줄게. 내가 미쳤냐? 오갈 데도 없는데 당신이랑 이혼하게? 지금 돈 있는 사람이 당신뿐인데 내가 호락호락하게 이혼해줄 것 같아? 이번엔 내가 이혼하기 싫으니까 당신도 포기해, 이혼. 남편은 착각해도 아주 큰 착각을 하더라고요. 자신도 이혼을 거부할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외도까지 저지른 주제에 어떻게 저딴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인간이니 이딴 상황이나 만들었을 거란 생각에 코웃음을 치며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 야, 착각을 해도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나 본데 너한텐 감히 이혼을 거부할 자격 따윈 없어. 넌 그냥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군말 안고 해야 할 처지라고. 그런 걸 보고 유책 배우자라고 하지? 같은 사무실 여자랑 바람 피운 것도 기가 막히는데 빚쟁이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집을 구해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우니까. 그래서 기어코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이 뜻이야? 넌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난 내가 불쌍해, 내가. 어쩌다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이 꼴을 보고 겪어야 하는 내가 불쌍하다고. 나는 소송을 해서라도 너하고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혼 준비나 해. 알겠어? 남편은 그제야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태세를 바꿔 굽신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말이죠.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 꺼낸 것이 친정 부모님이었지만 그 말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죠.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좀 생각해봐. 당신 지금 이혼한다고 하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충격이 크실 거야. 그러니까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이 받으실 충격 걱정한다는 놈이 날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나 피워댔어? 너 같은 놈 걱정은 필요도 없으니까 다신 우리 부모님 이야기 하지도 마.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저는 흥분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말이 험해지고 있었어요. 꽉 쥔 주먹마저 떨리고 있던 그때였어요. 아들만 믿고 있다가 상황만 더 악화되겠다 싶은 시모가 남편의 옆에 나란히 서 저를 설득하고 나서더군요. 저기 아가야, 네가 얼마만큼 화가 났는지, 왜 화가 났는지 엄마가 잘 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 다른 것도 아니라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는데. 같은 여자로서 충분히 이해된단다. 그러니 내가 나서마. 내가 나서서 책임지고 아들 녀석이랑 그 여자 사이 찢어놓을 테니 우리 못난 아들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약속하마. 그러니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려무나. 어디서 정상적인 시모 코스프레질인지. 남편의 이혼을 시키지 못해 안달났던 사람이 누군데 이제와 이딴 말이나 하는 시모를 보는데 몸이 떨려오기는커녕 흥분이 착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흥분했다간 이로울 것이 없다는 걸 시모의 어이없는 연기 덕분에 깨달은 것이죠. 어머님, 제가 다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 안다는 사실 중엔 어머님 권대리가 마음에 든다고 집에 데려오라는 것도, 저랑은 당장 이혼하고 권대리랑 빨리 재혼하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혼 못 시켜서 안달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혼은 하지 말라고요? 어머님 시커먼 속내가 훤히 다 보여서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이 다 나네요. 그건 네가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내 아들을 처가살이 시킨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랬던 거다. 네가 권대리 그 여자애처럼 조금만 나한테 살갑게 했어도
내가 조광지 쳐버리고 딴 여자하고 재혼하라는 말을 했겠니? 이것 보세요. 어머님은 이 순간까지 다 제 탓이죠? 애초에 자식들 잘 살라고 마련해준 집을 제 집처럼 생각한 어머님이 잘못된 거라고요. 신혼집을 시어머니 쉼터로 쓰겠다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전 더는 하고 싶은 말도 용서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이나 준비하세요. 그러면 전 이만 가볼 테니 새로운 며느리랑 만수무강 하시고요. 두 사람은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그 눈물이 비단 후회의 눈물만은 아닌 듯 하더군요. 울음소리 사이로 저에 대한 원망도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끝까지 반성이란 모르는 두 사람을 보는데 역시나 이혼은 탁월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상간녀 시모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성공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이혼 사유를 물어보는 많은 이들에게 숨김없이 이혼 사유를 퍼뜨려 주었어요. 그 덕에 회사엔 소문이 다 퍼졌고 두 사람은 전대미문의 불륜딱지가 붙으며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전 남편에게 숨기고 있던 사실은 또 있었는데 그건 바로 상간녀는 돌싱이라는 것으로 소수 인원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전 남편 놈도 저와 이혼했으니 돌싱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상간녀는 그 당시에도 바람을 피우다 걸려 상간녀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를 주며 거짓 신세였던 것이 문제였죠. 수중에 빚밖에 없었던 상간녀는 처음부터 전 남편의 집에서 신혼집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접근했나 보더라고요. 전 남편과의 로맨스를 꿈꿨던 것이 아닌 비탄감의 꿈을 꾸던 것이었어요. 결국 상간녀는 비탄감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저에게도 위자료를 주느라 더 큰 빚을 진 건 물론이고 회사까지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간녀에게 다른 비밀이 또 있었는데요. 그 비밀은 전 남편의 분노 가득한 전화로 알게 되었어요. 너는 다 알고 있었지? 건지에 이혼했었다는 사실부터 해서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빚쟁이라는 거 넌 다 알고 있었지?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져봤자 달라지는 게 있어? 그리고 그년이 빚쟁이라고 해도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어? 어떻게 해서든 빚쟁이 집에라도 얹혀 살아야 할 입장 아닌가? 나한테 이럴 시간에 얼른 그년한테 가서 빌어. 울고불고 하면서 당신 엄마랑 당신이랑 그 집에서 좀 살게 해달라고 해. 집 같은 소리 하네. 제 집인 양 굴더니 그 집도 자기 집이 아니라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거더라. 나 완전히 사기당했다고. 어쩐지 빚쟁이 주제에 꽤 좋은 아파트에 산다 싶었더니 이런 진실이 또 있었더군요. 얼마나 통쾌하던지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제 너랑 네 엄마 어떻게 하니? 너 지금 웃어? 너는 이 상황이 즐거워? 내가 안 즐거울 이유가 없잖아. 난 지금 여러모로 즐거우니까 더는 내 기분 망치지 말고 전화 끊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서 받는 벌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아. 그리고 분명 말하는데 다신 전화하지 마라. 끊어. 여러모로 참 통쾌한 순간이었네요. 그 후 전 남편에게 다신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고 소문엔 빚쟁이 상간녀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어지고 시모와 함께 무너져가는 다가구 주택 단칸방에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통쾌한 이혼을 한 지 1년이란 세월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신청했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함께 지내는 직원분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쉬는 날이면 혼자 여행을 다니곤 하는데 차박에 재미를 붙여 노지 캠핑을 주로 하고 있어요. 치열한 예약 전쟁에서 벗어나 언제든 훌쩍 떠날 수 있고 발길 닿는 대로 다니며 잠시 쉬다 갈 수 있는 매력에 푹 빠졌다고나 할까요? 물론 화장실이라든가 제대로 씻지 못해 찝찝한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할 만큼 저는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혼자인 생활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줄 알았다면 진작 이혼을 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답니다. 이런 혼자인 삶에 만족해서인지 아직 누굴 만나고 싶다거나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직 그런 큰일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도 다시 누군가를 제 가족으로 맞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이혼이란 것이 저에게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남기긴 하지만 또 그런 것에서 배운 점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한 번의 실패를 발판 삼아 앞으로 더 나아가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앞으로의 제 삶과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모두들 행복 가득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여성인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 아닌 정신 나간 시댁과 남편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인연을 끊었지만 그 사람들의 어이없는 행각에 결혼 생활 내내 스트레스를 넘어 한계까지 내몰렸거든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로 남편과 저는 좀 늦게 만나 결혼을 했어요. 30대 중반이 지나서 만났고 1년 만에 결혼을 선택했죠. 상대방에 대해 알아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후회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이려고 덤비는 사람들 어떻게 이기냐고요. 못 이겨요. 자기 입맛까지 바꿔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과 결혼에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충분히 의심했음에도 그 사람에 대해 다 알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에 남편에 대해 의심한 건 바로 남편의 시댁을 만났을 때였어요. 자기야, 여기 이것 좀 먹어봐.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 사람이 좋아하는 해물찜을 건넸어요. 저와 남편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모가 의아한 얼굴로 남편에게 묻더군요. 너 해물 좋아했니? 옛날에는 비리다고 못 먹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그게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이제는 고기보다 해산물이 더 좋아요. 그래? 이상하네. 입맛도 바뀌나? 시부모는 저보다 더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 직장 어디 다닌다고 했지?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월급도 최저시급밖에 안 돼요. 시부는 남편이 어디에서 일하는지조차 모르고 남편은 그런 시부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제 의문을 알아챘는지 남편이 상견례 후 저와 단둘이 있을 때 말하더군요. 사실 부모님들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 어릴 때 떨어져 지냈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대면대면 하거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집안이나 사연 없는 집안 없고 차라리 시부모와 관계가 흐릿한 것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한테 왜 거짓말했어? 최저시급 받는 것도 아닌데. 당신만 내 진짜 월급 알면 돼. 두 분이 나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뭐. 난 당신한테는 속이는 거 없어. 말을 교묘하게 돌렸어요. 차라리 이때 더 추궁해서 남편 가족에 대해 더 잘 들었다면 분명히 이후에 있었을 안 좋은 일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 저와 남편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 후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과 마주했어요. 남편과 상견례 전까지 연락도 그다지 안 하며 지냈던 시부모가 결혼 직후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찾아오더군요. 저희 집은 시댁과 그리 가까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편도 1시간이 넘는 거리인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밥만 먹고 떠나시는 거였어요. 아무 용건도 없이 찾았다는 거죠. 물론 시부모가 찾아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희 사는 모습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남편 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결혼 초기이니 당분간만 이러다 말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부모가 집에만 오면 돈이 없어지더군요. 처음에는 잔돈이었습니다. 제가 저금통에 잔돈을 모아두는 게 있었는데 두 분이 왔다 가셔서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큰 물건은 아니고 잘그락 소리도 나니까 이때는 시부모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분실부터는 시부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분실된 건 제가 비상시에 쓰려고 몰래 숨겨둔 비상금 30만 원이었어요. 그걸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쪽에 넣어놨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부모를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뿐이었어요. 그날도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시모가 먼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시부도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안방 화장실을 안내해드렸어요. 그리고 두 분과 식사를 하고 용돈이라도 드려야 하나 싶어서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쪽에서 현금을 꺼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당연히 의심은 시부에게로 쏠릴 수밖에 없었죠. 무척 의심스러웠지만 추측만 가지고 시어른을 추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 몰래 집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시부모가 온다는 말에 똑같이 화장대 안쪽에 돈을 넣어뒀어요. 그리고 그날도 또 돈이 사라졌고요. 카메라에 시부가 돈 훔치는 걸 확인한 저는 남편에게 먼저 말했어요. 여보, 당신한테 할 이야기 있어. 사실 돈이 자꾸 없어지는데 그거 아버님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 당신이 부모님한테 말해서 앞으로는 집 말고 밖에서 식사하자고 해주면 안 될까? 말하기 힘들었지만 이번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큰 마음 먹고 말했죠. 대신 추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어조를 좀 부드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도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일의 책임자가 시부인데 남편을 혼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이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뭐하러 돈을 훔치겠어. 당신 설마 우리 부모님이 집에 오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부모님이랑 가깝지 않다고 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구는 건 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건. 증거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집안에 돈이 2번이나 없어져서 안방에 카메라 달아뒀어. 그런데 아버님이 그거 가져가는 모습 그대로 찍혔어. 솔직히 내가 과민 반응이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던데 당신 부모님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는 게 아니야. 단순하게 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고. 매번 오실 때마다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서 집에 모실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시부의 도둑질 장면이 그대로 찍힌 동영상을 보여주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나를 빤히 바라보며 답답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카메라는 또 언제? 그래서 나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말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부모님을 도둑이라고 신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이 아버님한테 말 좀 잘해서 이제부터는 밖에서 보자고 하면 되잖아. 우리 집 안에서 보니까 계속 돈이 사라지는 거고. 돈이 없어진다는 걸 핑계로 집에 우리 부모님 드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얼마 없어졌는데?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꼴랑 50만 원 내외로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건 그냥 눈 좀 감아주면 안 돼? 힘들게 사셔서 그래. 가족끼리 힘들 때는 좀 도우면서 살자. 어? 왜 그걸 이런 식으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돈 때문에 힘들 때 돈 보이면 그런 마음 생길 수도 있지. 집안에 돈을 놔둔 당신한테도 잘못은 있는 거야. 남편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돈 때문에 힘들던, 돈으로 놀고 싶던 무슨 이유에서건 남의 집안을 뒤지는 사람을 우리는 도둑이라고 부르죠. 시부가 그런 일을 하다 며느리에게 걸렸고 그걸 제 입으로 이야기해서 면박 주는 것보다 남편이 좋게 타이르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말인데
남편은 저를 시부모 타박이나 하는 못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나한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데? 시부모님 저렇게 찾아올 때마다 식사 대접하랴 용돈 드리랴 내가 못하는 건 뭐가 있는데? 당신이야 몸만 와 있으면 끝이겠지. 요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 청소는 당신이 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어떻게 당신 입에서 꼴랑 50만 원 내외라는 말이 나와? 땅을 파봐 그 돈이 나오나. 당신 가족이라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가족이 아니었으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했을 거라고. 됐어. 당신이 얼마나 속 좁은 여자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만하자. 신고를 하든 뭘 하든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은 가만히 보면 냉정한 구석이 있어. 우리 부모님 힘들게 살았는데 그거 하나 이해도 못 해주고 가족끼리 도우며 산다고 생각하면 끝날 일에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서 사람 귀찮게 하고. 당신 알아서 해. 결국은 남편은 저와의 대화를 강제로 끝내버렸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로 힘들고 도움을 받고 싶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돈을 달라고 부탁하면 되잖아요. 만약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차라리 달라고 했더라도 50만 원 정도면 드렸을 거예요. 물론 매번 그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렇지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몰래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희도 돈을 많이 버는 상황도 아니고 없어진 돈은 다 제 돈이었잖아요. 그러니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시부모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지 또 시부모가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식사를 하겠다는 명목으로요. 남편이 카메라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 이번에는 시부가 그런 짓을 하지 않겠거니 했더니 웬걸 이번에는 딱 하나뿐인 제 명품 가방을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도 크기가 좀 있는 거라 가져가기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가져가셨더라고요. 저희가 아파트 1층이었는데 가방을 먼저 저희 안방에서 1층 창을 통해 밖으로 던지고 그 뒤에 차에 뭘 놔두고 왔다는 말로 밖으로 나가 그걸 주워서 가져가서 차 안에 실어놓고 오신 것 같았어요. 안방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한 걸 보면 남편은 카메라의 존재도 시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그 가방은 결혼 전에 상견례를 위해 산 거였어요. 저도 평일에는 쓰지 못하고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거였는데 그걸 홀라당 훔쳐간 걸 보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이 더러운 기분을 남편이 고스란히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 중 가장 아끼는 시계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전당포에 맡겼어요. 물론 돈을 엄청 크게 빌린 건 아니었어요. 전당포 이자가 좀 센 편이라 맡기고 50만 원만 빌렸죠. 딱 시부가 가져간 돈만큼이요. 그리고 제가 시계를 맡긴 그 주말에 남편이 시계를 찾더군요. 여보, 혹시 내 시계 못 봤어? 여기 놔뒀는데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태연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아, 그 시계? 내가 전당포 맡기고 돈 좀 빌려왔는데? 제 대답에 남편 얼굴이 완전 뻥해지더군요. 제가 보고 얼마나 웃긴지 웃음이 나는 걸 겨우겨우 참았어요. 왜 그걸 전당포에 맡겨? 무슨 돈이 없는데? 당신 아버지가 가져가신 돈 때문에 이번 주 돌잔치랑 다음 주 내 친구 결혼식에 낼 돈이 없었거든. 돌잔치도 10만 원, 친구는 내 결혼식 때 30 줘서 나도 30만 원 내야 하는데 현금이 뚝 떨어졌지 뭐야? 그래서 그거 맡기고 돈 좀 가져왔어. 그렇다고 말도 없이 가져가서 맡기면 어떡해? 왜 안 돼? 가족은 힘들 때 돕는 거라며. 내 돈도 그렇게 힘들 때 아버님이 몰래 가져가셨잖아. 당신이 오히려 내 탓하길래 그게 당신 가족 가풍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나도 몰래 맡겼어. 그래도 난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아예 가져가서 입 싹 닦은 건 아니잖아. 이틀 전에 두 분 오셔서 내 명품 가방도 싹 가져가셨던데 그건 다시 돌려받지도 못할 거 아냐.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참 착하지? 당신이 돈만 내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테니까. 남편이 제 말에 대답을 못하더군요. 입만 벙긋거리는데 저는 웃어줬어요. 그러게 왜 남의 가방을 건드려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지. 어디 전당포 맡겼는데? 얼마 주고 맡겼어? 그거 알고 싶으면 일단 내 가방부터 찾아와. 그거 가르쳐주면 알려줄게. 와, 진짜 당신 너무한다. 그러더니 시부에게 전화를 하는 듯 하더니 밖으로 황급히 나가더군요. 그리고 2-3시간 뒤에 남편이 제 가방을 들고 집으로 왔더라고요. 중고거래 직전에 돌려받았다고 하더군요. 하마터면 제 손을 떠날 뻔한 가방을 보며 저도 치를 떨었어요. 이걸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물었죠. 돈이 그렇게 없으시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시댁에 빚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딱 짐작이 갔어요. 아, 진짜로 빚이 있고 그 빚 때문에 시부모와 담 쌓고 살았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면 결혼식 이후에 이 잦은 만남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사실대로 말해줘. 도대체 당신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돈이 매번 모자라서 집에 와서 돈을 가져가는 거야? 사실 아버지가 도박을 하시다가 빚을 지는 바람에 돈이 없으셔. 물론 지금은 도박 안 하시고 도박 걱정은 안 해도 돼. 근데 예전에 진 빚을 아직까지 갚고 계셔서 좀 힘드신 것 같아.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도 다 갖다 팔아서 돈 마련하시는 것 같고. 그럼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갔어요. 도박 빚이 있으니 그간 남편이 시댁과 소원한 거였어요. 그렇지만 결혼 전에 이런 중요한 일을 속인 남편에게 화가 너무 났어요. 이건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부모가 돈을 못 갚으면 언제 우리한테 불똥이 튈지 모르는데 게다가 더 추궁하니 시댁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매달 돈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저희 집에 와서 도둑질까지 했으니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돈을 당신이 어떻게 쓰던 상관 안 할게. 그치만 나한테까지 그 피해가 온다면 난 용납 못해. 당신이 당신 부모님한테 확실하게 말해줘. 우리 집에 오지 마시라고.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나도 명절 때 빼고는 더 이상 당신 부모님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돈만 가져갔다면 다 풀고 이해할 수도 있지. 하지만 도박이잖아. 당신은 아버님이 도박을 끊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봐서는 절대 아니야. 열심히 일하시면서 갚으면 되는데 지금 일도 잘 안 하시잖아. 매번 당신한테 아버님 무단결근이라고 연락 온다며. 그 말은 쉬는 날 또 도박하러 가신다는 이야기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 쓸 것 뻔해. 여전히 도박빚이 생기고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시댁이랑 더 이상 연락도 안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당신이 책임지고 알아서 해.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딱 부러지게 말했어요. 남편은 화가 나는 표정이었지만 제 말에 틀린 게 없던 모양인지 뭐라 대답은 못하고 알겠다고만 하더군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속인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어요. 솔직히 도박으로 망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다 보니 맘 같아선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남편이 도박을 하는 건 아니니 남편만 처신 잘해서 우리 집에 문제 없게만 만들면 된다고 정말 안일하게 생각해버렸어요. 남편 속마음이 어떤 줄도 모르고 말이죠. 남편이 시부모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집에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와서 시부모가 돈을 요구하더군요. 한 번은 시모, 한 번은 시부. 그렇게 번갈아가며 사람을 못 살게 굴었어요. 도박을 한다는 걸 들켰다며 남편에게 들어서 그런지 돈을 달라는 말에 더 이상 예전 같은 조심스러움도 없었어요. 마치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제게 돈을 요구하는 모습에
학을 뗐어요. 결국 제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모르는 전화번호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이때쯤에는 정말 절실히 이혼 생각이 났어요. 만약 남편이 직접 도박을 했다면 당장 이혼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댁과의 관계는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는 끊임없이 저와 남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일이 바빠져 점점 출장이나 야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그 운명의 날이 찾아왔죠. 저희의 모든 것을 뒤바꾼 그날. 그날은 남편이 전날부터 초등학교 동창들과 여행을 가고 없었어요. 토요일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라고 뜨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태껏 모르는 번호로 내내 전화를 해오더니 갑자기 자기 본래 전화로 연락을 하니 뭔가 중요한 할 일이 있나 보다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시모의 엄청난 목소리와 마주하게 됐어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왜 내가 아들한테 돈 빌리는데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희 집에 가지도 못하게 한 것도 너지? 어떻게 아들한테 연락도 못하게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돈을 빌리겠다는 것도 저는 아는 바 없었고 갑자기 전화와서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어이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전화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남편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시모가 제 말을 뚝 끊어먹고는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침이 뗄 거야? 너 오늘 아침에 네가 우리 아들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네 목소리 수화기 너머로 다 들었어. 못 들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네가 뭔데 돈을 주라 말하는 거야? 그 돈이 네 돈이니? 우리 아들 돈이지. 너 여태껏 우리 아들 쥐잡듯이 잡으며 살았어? 어쩐지 우리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하래가 아닌데 너 때문에 아들이랑 우리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어. 네? 오늘 아침이요? 남편이 없었는데 제가 수화기 너머로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시모의 말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동창들과 낚시 여행을 갔다는 걸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바로 흥신소를 찾아가 남편 뒷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참고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서 직접 찾기로 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남편이 제 차를 끌고 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20대 때 첫 차를 도난당한 전적이 있어서 차 안에서 위치 추적 앱을 달아놨었거든요. 그걸 확인하니 열이 더 뻗쳤어요. 이 인간이 먼 지방 쪽으로 가야 해서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와야 한다고 했는데 위치 추적 앱에서 제 차는 집과 그리 멀지 않은 캠핑장으로 떴거든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저는 당장 택시를 타고 남편이 있는 캠핑장으로 향했어요. 준비물은 사진기와 베란다에 둔 10m짜리 호스였어요. 캠핑장에 도착해 남편이 어디 있는지 살폈어요. 그리고 곧 남편을 발견했죠. 상간녀와 하하호호 즐기며 팔짱을 끼고 둘이서 밥도 서로 먹여주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모에게 돈 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건 저 여자였던 거죠. 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보는데 진짜 심장이 쿵쾅거려 미치겠더라고요. 증거 사진을 충분히 남기고 그 두 사람이 나란히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캠핑장에 마련된 식수대와 화장실을 확인하고는 두 연놈의 텐트와 가까운 곳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호스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물을 틀고는 호스를 그들의 텐트 앞으로 가져가서 텐트 문을 살짝 열고 그 안으로 호스를 넣어 물을 확 뿌렸어요. 입구를 살짝 쥐어 수압을 세게 만들었더니
아주 여기저기 물을 듬뿍 뿌려줬더라고요. 텐트 안에서는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나더니 두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오더군요. 그리고 마주한 제 모습에 남편의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었어요. 여보, 여기는 어떻게... 네가 바람을 펴? 미친 거 아냐?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시부의 도박과 돈 요구 때문에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놈까지 이러니 돌아버릴 수밖에요. 여보, 잠시만. 이건 그러니까... 변명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요. 우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진짜로 헤어져야 하는 건 당신이라고. 맞지? 당신이 그랬잖아. 당장이라도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상간녀의 표정이 아주 당당하더군요. 저는 상간녀의 그 당당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놈 얼굴을 보니 상황을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 얼굴은 뭔가 잘못됐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아마 남편은 그냥 상간녀에게 하던 말이었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말해봐. 당신 진짜로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만나고 싶은 거야? 말해보라고. 그러면 이혼해줄게. 이혼하자고. 여보, 그게... 잘됐네. 자기야, 이런 여자랑 빨리 헤어지고 나랑 살자. 당신도 항상 와이프 싫다고 했잖아. 나 사랑한다며?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이혼해버려. 당신도 항상 구질구질하다고 말했잖아. 내가 도와줄게. 저 여자랑 확실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응? 상간녀의 그런 모습에 저는 화를 내다가 순간 멈칫했어요. 바람이나 피는 쓰레기 남편, 도박 중독에 내게 돈 달라 요구하는 시댁, 그 똥을 흔쾌히 가져가겠다는 상간녀. 제가 마다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도박빚 갚아달라며 시댁에서 전화와서 난리를 피우는데 헤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상간녀에게 이 똥들을 넘기기로 했어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구차하게 매달릴 생각 없어. 이혼하자. 사랑한다는 여자랑 살아. 왜 구질구질한 나하고 살아? 나도 남편 뒤나 캐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 네가 구린 짓을 하니까 이러는 거지. 됐어. 이제는 모두 끝이야. 집에 돌아올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상간녀를 보고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렇게 원할 때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고요. 알고 나면 가져가겠다고 할 일 없을 테니까요. 냉정한 제 말에 남편 놈은 눈을 질끈 감고 제 말을 듣고 있더군요. 이혼하기 싫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당장 말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걸 보니 이혼에 응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놔두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 놈 짐을 다 뺐어요. 이삿짐 플라스틱 상자를 사서 그 안에 옷이며 남편 물건을 전부 때려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고 저를 두고 바람이나 핀 놈인데 정성스레 짐 쌀 필요 없잖아요. 있는 대로 마구잡이로 집어넣으니 아주 빨리 짐 정리가 끝나더군요. 그리고 그 짐을 모두 현관 앞에 내놨어요. 힘은 정말 많이 들었지만 속은 시원했어요. 더러운 걸 치워버린 기분이라서 그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기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일요일에 집에 돌아온 남편이 현관에 쌓아둔 짐을 보고는 사색이 돼서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나는 당신하고 헤어질 생각 없어. 전부 그 여자가 혼자 한 말이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긴 한데 전부 다 그 여자가 각색해서 말한 거야. 그 여자랑 헤어질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당신 오해하는 거야.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진심?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진심이었으면 당장 나한테 달려왔었어야지. 그년이랑 2박 3일 그대로 보내고 오는 게 말이나 돼? 넌 아직도 나랑 그 여자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거야. 뻔히 보이는데 뭐? 진심? 당신 이제 보니 연기도 잘하네.
모르고 들었으면 깜빡 속았을 뻔했어. 나는 당신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 여자한테나 가봐. 짐은 그 여자 집으로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보, 아니야. 나 진짜로 당신하고 헤어질 생각 없었다고. 제발 나 좀 이해해줘. 당신이랑 헤어지면 나 갈 곳도 없어. 그 여자 집으로 가면 되잖아. 왜 나하고 같이 살 생각인데? 사랑하지도 않는다며. 그러면 그 여자랑 사랑하면서 살아.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나는 너한테 단 하나도 뺏길 생각 없고 이혼할 때 손해볼 생각도 없어. 당신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 걸 테니까 위자료나 준비해도. 어줍잖은 연기로 사람 가지고 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번 당하지 2번 당해? 친구랑 놀러 간다더니 상간녀나 만나고 있던 주제에 내가 널 다시 받아주면 내가 미친년이지. 여보, 난 절대 못 나가. 우리 아직 부부 사이잖아. 이혼 소송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안 나간다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이 집 다른 사람한테 세놓게 만들어야겠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언제까지 집 빌려줘야 하냐고 난리거든. 이참에 나도 짐 빼고 나가면 되겠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그 여자랑 헤어지겠다잖아.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2번도 아니고 처음이야. 실수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실수가 한 번이 아니잖아. 당신 아버지 도박 중독에 빚까지 있는 거 나한테 이야기했어? 결국 당신 아버지가 도둑질하는 거 들키는 바람에 나한테 이야기해줬지. 내가 묻지 않았으면 이야기할 생각도 없었을 거잖아. 그리고 그 2분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기는 해? 그동안 당신한테 부탁했는데 당신은 모른 척 있었잖아. 이참에 그냥 싹 다 정리하자. 더 이상 당신 이기심에 휘둘릴 생각 없고 이런 행동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결국 남편은 제 으름장에 집을 나갔어요. 남편에게 짐 가져가라고 했더니 날 정해서 가지고 오겠다며 최소한의 짐만 들고 나머지 짐을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짐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계속 앞에 놔두는 것도 화딱질이 나더군요. 그래서 3달째 될 때 흥신소에서 알아낸 상간녀의 집 주소로 짐을 실어 모조리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보내자마자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다. 아들이 빌려주지 않는다니 네가 아들 대신 돈 좀 주거라. 네 아버지 도박빚 있다는 건 들었지? 2억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갚아야 한다더구나. 너희 친정에 말해서 2억만 좀 부탁하마. 친정 잘 살잖니? 그 돈을 왜 저희 친정에 부탁하시는 거예요? 2분이 만드신 빚 2분이 갚으세요. 왜 저한테? 며느리도 자식이지. 결혼을 했으면 늙은 시어른 부양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니? 내가 아들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너한테 꽉 잡혀 사는 것 같아서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이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 빚쟁이들이 너희한테 다 갈 거라는 생각 못했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돈 갚을 생각하고 있어. 시모는 아주 당당하게 제 친정에 말해서 2억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이혼 소송인 중인 것도 모르고 말이죠.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집에서 돈 훔쳐간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칼만 안 들었다 뿐 완전 날강도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도 안 줘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이 도박빚 갚아주는 거라고요. 그래봤자 여전히 도박하시면서 또 빚질 텐데 그때도 갚으라고 하실 거잖아요. 저한테 말하지 말고 아드님한테 말하세요. 돈 원하는 대로 주라고 할 테니까. 네가 돈 주지 말라고 했지 않니? 그때 내가 다 들었어. 그러면서 뭘 원하는 대로 준대? 너 가만 보니 이제 거짓말도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네가 이때까지 모은 돈 좀 내놓으라니까.
상황이 급박해 지금. 저 돈 없어요. 남편이 돈 한 푼은 가져다 주지도 않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저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 많은 친정에 빌려서라도 줘야지. 자그마치 2억이야. 그거 못 갚으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난 몰라. 이건 뭐 거의 협박이었어요. 남편 때문에 열받았는데 시댁이 이 상황에 기름을 부어버리니 완전 빡 돌았던 제가 한바탕 욕을 쏟아부으려다가 순간 좋은 생각이 나서 멈췄어요. 2억을 원하시는 거면 저 말고 갚아줄 참한 여자 따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거기 가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말고요. 그리고 모르셔서 저한테 전화하신 것 같은데 저 곧 그 사람이랑 이혼해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네요. 그 여자가 아마 다 책임져줄 모양인가 봐요. 재혼하겠다며 저랑 이혼하라던데 제가 이혼해주면 둘이서 결혼해서 살겠죠. 그 여자 집 주소 알려드릴 테니 같이 가봐요. 거기 남편이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도박빚 2억 갚아줄 여자도 살고 있고요. 뭐? 정말이니? 너희 두 사람이 이혼한다고? 나한테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돈 안 주고 싶어서. 믿기지 않는 듯 반문하는 시모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살고 있는 집 주소로 향했죠. 같은 지역이었지만 서쪽 끝과 동쪽 끝 완전 정반대 구역에 살고 있던 저는 1시간이 걸려 그 상간녀가 사는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착하니 대문 앞에 제가 보낸 짐들이 수북히 쌓여 있더군요. 안으로 들어가니 한창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여태껏 나 속인 거야? 당신 짐들이 왜 여기로 와? 이혼해도 당신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며. 위자료가 생겨도 다 해결 가능하다며. 그런데 왜 당신 짐이 여기로 오냐고?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거짓말은 아니야. 그 집도 내 집인데 내가 유책 배우자잖아. 그래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좀 돈이 많이 나가. 그 집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전부인한테 주려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이 짐이 왜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위자료 해줄 테니까 그 집 가져와. 거기서 살고 싶단 말이야. 거기보다 더 좋은 곳 들어가면 되지. 거기 생각보다 좋은 곳도 아니고 무엇보다 전부인이랑 살던 데인데 다시 들어가고 싶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조금만 지내다가. 여기가 싫다고. 나는 거기가 좋아.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줄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짐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대로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아버지 집을 자기 집이라고 말해놓은 상태였는데 짐이 오히려 이쪽으로 와버리니 당황한 거였어요. 모두 탄로날 거짓말을 한 남편 놈을 보니 이 상간녀도 그리 깊이 사랑한 건 아닌 모양이었어요. 사귀면서 호감 얻으려고 거짓말 엄청 했는데 본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혼을 하게 돼서 그 거짓말이 자신에게로 모조리 돌아오는 상황이었죠. 저는 속으로 깔깔 웃으며 시모를 상간녀 집 앞으로 데려왔죠. 열려있는 집에 일부러 벨을 눌렀더니 두 사람이 복도로 나와서는 시모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는 남편이 엄청 놀랐지만요.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새로 만나는 여자예요? 나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 책임진다니 내가 말 좀 편하게 해도 되겠네. 내가 들어보니 아가씨가 우리 빚 다 갚아줄 거라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빚이라뇨. 상간녀가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못 들었어요?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재혼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며느리 되는 거니까 돈도 갚아주겠지.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할 거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시모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당신은 왜 우리 부모님을 여기까지 모셔와? 미쳤어?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 둘이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쩌자고 여기까지?
연신 개거품을 물며 모셔온 이유를 묻는 남편을 향해 저는 환하게 웃어줬어요. 왜 모셨냐니? 당신도 이상한 걸 묻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아침부터 돈 내놓으라고. 당신 아버지 도박빚 갚아야 한다고 나더러 돈 달라길래 내가 여기 모시고 왔지. 왜냐고? 난 당신이랑 헤어질 거고 나랑 헤어지고 당신이랑 결혼할 착하고 참한 여자가 여기 있으니까. 앞으로 당신 부모님 계속 모실 사람이 그 여자니까 모셔왔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건데? 이미 이혼 소송 중이고 판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의 돈 달라는 요구를 받아줘. 예비 며느리가 있는데. 도박빚? 상간녀가 제 이야기에 미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도박빚이라니. 당신 나한테는 부모님이 그냥 평범한 분들이라고 했잖아. 연락 자주 안 하는 사람이라고,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빚을 대신 갚으라는 말을 왜 나한테 하는데? 자기야, 잠시만.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다 이유가 있어. 어떻게든 핑계를 대보려는데 남편 놈을 보며 저도 친절히 이야기해줬죠. 아, 몰랐어? 당신이 만나는 저 사람 부모님 도박빚이 2억이나 있어. 둘이서 잘 갚으면 되겠네. 당신이 그때 나한테 이야기했잖아. 남편이랑 헤어지라고. 헤어져 줬으니 시부모도 데리고 가. 결혼하고 내내 돈 달라는 전화에 시달리면서 힘들었거든. 딱 좋을 때 사랑에 눈먼 여자 하나 나타나서 잘 됐지 뭐야. 고마워. 저 인간 데려가줘서. 제 말에 상간녀가 완전히 졸도해버리더군요. 순간 비틀거리는 상간녀 모습을 보니 엄청 피가 쏠린 것 같았어요. 이내 얼굴이 새빨갛게 된 상간녀가 남편 놈에게 엄청난 목소리로 따지더라고요. 너 내 돈 노리고 나한테 수작 부린 거야? 저 여자한테서 돈 뜯기 힘들 것 같아서 나로 목표 바꾼 거냐고. 미친놈이 어디서 나한테 빨대를 꽂으려고 해?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댔지 네 부모 빚 갚아주겠다고 한 적은 없잖아. 저기야, 오해야. 다 오해고 나는 돈 때문에 당신이랑 만난 거 절대 아니야.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해. 나도 부모님이랑 연 끊고 살 거야. 당신한테 그 빚 갚으라고 할 거 아니라니깐.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을 두고 뭐? 연을 끊고 살아? 어떻게 끊고 살 건데? 그리고 도박빚이라며? 내가 미쳤어? 그걸 갚아주게? 무려 2억이나 되는 돈을 갚아달라고 얼마나 쪼아댔으면 당신 와이프가 나더러 고맙다고 하냐고. 우리 헤어져.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어차피 나중에 다 들킬 일이었는데 나도 당신 필요 없어. 상간녀가 그렇게 말하며 자기 집 현관에 쌓여있던 남편의 짐을 모조리 밖으로 내던지더군요. 남편 놈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그 상간녀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며 매달렸어요. 자기야, 내가 거짓말한 건 미안해. 진짜로. 근데 인연 끊고 산다는 건 정말이야. 내가 당신하고 살게 되면 절대로 집 근처에도 못 오도록 할 거야. 빚도 우리가 안 갚아도 되도록 막아주고. 꺼져. 당신 같은 놈이랑 같이 살 생각 없다는 말 못 들었어? 진짜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랑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해. 네가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상간녀가 분통을 터뜨리며 그렇게 말하자 남편 놈이 이번에는 목표물을 저로 바꿨는지 제게 다가와 손을 붙잡더군요. 그리고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 취하하고 다시 나랑 같이 살아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저는 남편놈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상간녀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반품 안 받으니까 가져가. 네가 그 물건 좋다고 나더러 이혼하라며? 그럼 끝까지 네가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떠넘겨? 언제는 사랑한다며, 그게 전부라며 다 책임진다면서. 어차피 곧 우리는 이혼 판결 날 거야. 그럼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라고.
제 말에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표시하던 상간녀가 결국은 못 참고 남편 놈 뺨을 찰지게 한 대 날려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을 밀어서 자기 집 문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남편 놈이 상간녀에게 뺨 맞고 정신이 없었는지 제 다리를 붙들고는 또 말도 안 되는 용서 타령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상간녀가 때린 반대쪽 뺨을 한 대 날려줬어요. 어쩜 그렇게 속이 시원하던지 저는 남편과 시모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의 일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일주일 뒤 이혼 판결이 나고 전 남편과 저는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어요. 그 뒤에 전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나요? 전 남편 놈은 저와 상간녀 두 여자에게 모두 버림받고는 결국 갈 곳이 없어 그 짐 들고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거기서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에 전 남편이 이혼 후에 그 집으로 그렇게 돌아가기 싫어했던 이유와 저에게 어떻게든 되돌아오려 한 이유를 알게 됐죠. 저희 집으로 웬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말이죠. 시부가 저희 집을 가르쳐주며 가족이라고 했다네요. 정말 그 인간의 행태가 치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혼했고 그 인간에게 새 여자가 생겼으니 그 여자가 며느리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너무 열받아서 남편 회사 주소를 가르쳐주며 그 사람들 아들이 일하는 곳이라고 말해줬어요. 이혼을 해서 남남인데도 저희 집을 노리고 있는 걸 보니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 그 사람들도 돌아가 버리더군요. 이대로 그 인간과 부부였으면 저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제가 가진 돈을 다 뜯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결국 그 빚쟁이들이 시댁에서 도망친 전 남편을 찾아내서 결국 강제로 시부의 도박빚을 열심히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제가 그 모든 일을 뒤집어 쓰고 빚 갚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빠른 손절이 정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리고 시부는 여전히 도박 중독으로 열심히 도박에 매진하고 있다고 해요. 옛말에 소모가지를 끊어도 도박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던데 딱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돈 버는 전 남편과 그 돈을 쓰는 시부가 미친 듯이 싸운다는데 그걸 보고도 시모는 여전히 태연자약하답니다. 참 대단한 가족이에요. 저렇게라도 굴러가는 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상간녀는 전 남편과 그때 헤어지고 완전히 관계가 쫑난 듯 보였으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전 남편이 상간녀 회사에 찾아가 애원했나 보더라고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고해성사를 했는지 몰라도 직장에도 불륜녀라는 안 좋은 소문이 나서 결국 직장에서도 스스로 나갔다고 들었어요. 역시 사람은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것이 때로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만약 그대로 남편과 부부 사이였다면 제게도 그 시부의 도박과 관련된 불똥이 튀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벗어나니 마음이 평화롭네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항상 조심하세요. 언제나 속이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속이고 말아요. 속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속이려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걸 속이고 감추려는 사람은 꼭 한 번쯤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야 다행히 그 악연에서 벗어났지만 앞으로도 주의하며 의심하며 살아갈 예정이에요. 시간 내서 긴 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65 Zähne veräußert. Ja, Mängel im Mann. Kleine Jenny war zum Einsatz, Sophia kommt nun zum Einsatz.